자, 1번 문제 봅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무엇입니까?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다른 말로 전제조건이라는 용어도 제가 사용했었죠. 기본 가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전제조건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계 교재에서는 회계 공준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뭐에 대한 기본 가정이고 뭐에 대한 전제 조건이고 회계 공준 회계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얘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기본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가정에는 첫 번째, 여기서는 기업 실체. 기업 실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법인이라고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법인은 법으로 인격이 부여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법인은 그냥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이 돈을 벌게 되면 법인세라는 걸 낸다기도 했고, 이거를 기업을 소유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소유했다는 개념보다는 거기 지분을 소유했다는 뜻이 맞고, 법인은 누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개별 인격체로 구분을 하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업은 거기 대표가 있으면 소유주가 소유주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 이 법인은 회사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지 거기 대표 이름으로 세금 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기업 이름으로도 세금을 내야 되고 사장님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 주식회사는 이중과세라는 그 항목이 걸린단 말이죠. 예, 이게 단점이에요. 주식회사에 이중과세가 돼요. 법인은 예를 들어서 여기 회사 이름이 뭐라 그럴까요? 무슨 여기 뭐 있지? 기린 주식회사라고 썼을 때 기린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번 돈을 기린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세금을 일단 내죠. 그러면 그 기린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거기 대표도 자기 개인적으로 또 세금을 내요. 그 소득원, 수입원은 똑같잖아요. 그 회사에서 돈 벌어들인 거니까. 그런데도 법인은 이렇게 따로따로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게 바로 기업 실체, 법인은 서로 소유주와 별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집에 돈을 쓰는 저기 주부 아내가 있고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 있다. 근데 번 돈에 대해서 이유에 어떻게 됐건 따로따로 세금을 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는 나중에 소득세에서 배우시게 될 부부 합산 제도가 없거든요. 다 개별 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소유주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우리 가정은 뭐냐면 여기 계속기업이라는 이 가정은 이 회사가 매년 결산할 때마다요, 내년에 얘를 갖다가 청산하거나, 청산이라는 건 그 회사 접는다는 얘기겠죠. 사업을 어떻게 됐든 간에 중단한다거나, 그 다음에 얘가 계속 이 비즈니스가 사업이 계속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상 없이 갈 수 있겠다 판단을 갖다가 평가를 꼭 하라 그랬었어요. 누구로 평가를 하랬어요? 거기 경영진 대표한테 매년 이걸 평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래야지 이 회사가 계속 갈지 안 갈지 몰라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쌍용자동차 제가 예를 들어 드렸었는데, 쌍용자동차가 이번에 회계감사한 회계법인이 의견을 갖다가 거절했답니다. 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회계감사를 할 수가 없다.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즉 쌍용자동차는 그러면 투자 받을 수 있는 거기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쌍용자동차의 채권자인
채권자 제일 큰 채권자가 누구냐면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죠. 국가은행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었더라? 기업 수출입은행인가? 하여튼 여하튼간에 거기서 돈을 더 추가로 돈을 주기로 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업에 대한 거 잠깐 설명해 드렸고, 세 번째로는요, 기간별 보고. 여기 기간별 보고라는 것은 이 법인은 한번 태어나면 소멸할 때, 사업을 중단하거나 청산할 때까지 계속 사업을 유지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려면 세금을 또 계산하려면 일정한 기간을 잘라서 그 성과도 평가해야 되고 세금도 계산해야 되니까, 그 회계의 기간은, 결산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 기간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설정을 했답니다.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가정 여기서 문제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순서대로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그랬죠? 첫 번째 기업 실체, 두 번째 계속 기업, 세 번째 기간별 보고. 자, 설명돼서 이해가 됐다면 여기 기업을 소유주와 몇 개 처음 딱 소유주란 용어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딱 읽자마자 이거 기업 실체구나 알아볼 수 있겠죠? 지금 이거 처음 설명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 내용들 보고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가요?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차익, 이거 다른 말로 시세 차익이죠. 실현 목적을 취득하며 시장성 유무와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죠. 단기 매매 증권은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팔고 사고 해야지, 시장성이 있어야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팔고 싶은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떡하라고. 그럼 이게 단기 시세 차익이 돼요? 이거 살려는 사람이 한 2년 후에 나타났어. 이러면 문제가 되죠, 이거.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요? 1번이 답이네요. 2번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 부대 비용 또 나왔죠? 부대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요? 단기 비용이라는 말은 이번 올해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데 단기 비용이라 그러면 얘는 판관비도 있고 영업의 비용도 있고 비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포괄되는 내용이니까 어차피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또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문제 자꾸만 계속 풀면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제 입장에서는 했던 말도 하고 계속 반복해야 돼. 입이 아파. 그래서 다음번에 하면은 그냥 여기 녹화해놨던 거 틀어줄까 싶어. 부대 비용은 별도로 항상 표시해주라 그랬었죠. 수수료 비용이라고. 3번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것도 조금 익숙해졌죠. 4번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은요, 얘도 손익계산서 계정이라 그랬었죠. 이거 할 때 뭐 항상 비교해서 뭘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까? 매도 가능 증권, 얘 평가 손익은 얘는 자본 계정에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반면에 매도 가능 증권의 여기 처분 손익은 얘는 처분 손익 계정은요, 얘는 손익 계정이에요. 다르죠? 평가 손익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고요. 처분 손익은 여기 단기 매매 증권하고 똑같이 여기 단기 손익 계정이라는 거. 평가, 처분. 여기는 자본 계정, 여기는 손익 계정. 얘는 이하고 다 똑같아요. 단기 손익이라는 거하고. 자, 됐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주식의 발행 금액보다 액면 금액이, 이거 주식이에요. 주식을 발행한다면 또 기억하셔야 될 거, 뭐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 발행, 오케이, 증자, 빙고. 어떻게 자본을 더 잘 알아?
남들은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러면 얘는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라 했었죠.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거 발행 금액은 제가 6,000원 할게요. 그다음에 액면 금액 우리가 했던 것처럼 5,000원. 그럼 봐요. 되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시려고. 액면 금액은 발행했으니까 5,000원이고요. 그럼 자본금이 5,000원 증가하겠죠? 발행 금액은 6,000원 현금 받았다고 쳐요. 액면 자본금보다 1,000원이 더 생겼죠? 차익 생기는 계정 뭐라고 불러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액면 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왔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르면 된다 라고 했죠? 답 뭐예요? 자본 문제가 더 쉽죠? 계정만 제가 암기해 놓으라는 거 정확히 암기해 놓으면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읽어보고 답 금방 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보래요. 첫 번째,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본적으로 뭐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현금, 두 번째 양조예금, 세 번째 보통예금. 하나 더 있었죠? 현금성 자산. 그러면 해당되는 거 통화. 통화는 현금에 속하죠. 두 번째 송금수표, 우편한증서. 얘는 수표니까 우리 통화 대용 증권에 속하는 거죠. 오케이. 당좌예금. 오케이. 4번에 취득 당시 또는 가입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중요한 내용이죠. 6개월은 아닌 거 뻔히 아니까.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앞에서 좀 문제가 어려운 것도 계속 풀었긴 했지만 한 회차, 그러니까 1년 동안에 6번 시험 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3번은 쉽게 나오고요. 3번은 조금 어렵게 나와요. 실기는요 항상 그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 시험에 90점 맞았다고 내 실력이 90점인 게 아니에요. 내가 70점 맞았다고 내 실력이 70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증은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공부 조금 준비 연습하셨던 분들은 70점은 다 넘게 나와요. 그럼 자격증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격증이 중요하다고요. 이런 문제 읽어보시게 되면 다 금방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기억 속에는 말이에요, 어려운 것만 기억이 생각이 나요. 쉽게 푼 거 생각도 안 나. 순전 도덕심보들이지. 근데 그렇게 15문제 중에서 부가가치세도 풀어봤지만 15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거 10문제는 다 넘어요. 제대로만 복습만 계속하고 계신다면. 아시겠죠? 겁내지 말아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려도 자격증 따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아시겠죠? 계속 쭉쭉 보면서.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특허권 그러면 얘는 무형자산인데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특허권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결산할 때 무형자산 상각비 계산 얼마 하냐고 물어보고 있죠. 제가 무형자산 상각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얘는 직접법을 쓰기 때문에 취득한 다음부터 지나간 그 내용 연수만큼 1년씩 줄여줘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여기 날짜는 여러분 교재는 몇 년으로 나왔어요? 2019년 나왔어요? 2019년 1월 1일? 뭐 어쨌든 간에 특허권 등록비 100만원. 특허권 등록비라 그러면 특허권이 아니라, 특허권은 별도로 돈이 인정됐다 치고 그 등록할 때 100만원 들어갔대요. 그러면 특허권에 대한 부대비용이죠. 특허권이 없었다면 이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록비를 계정 뭘로 처리해야지 돼요? 특허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의 이름으로 등록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0만원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자,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래요. 내용수는 5년. 그럼 여기다가 5년. 아니 지금은 말고요. 100만원 주고 샀다는 것만 나왔고, 그 다음에 취득, 재비용. 취득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갔대요. 이거. 그러면 얘는 부대비용이니까 얘도 포함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허권의 지금 가격은 얼마로 표시해 주면 되겠다? 110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얘가 1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날, 자, 110만 원에 대해서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얼마 나오네요? 44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22만 원. 그럼 매년 22만 원씩 무형자산 상각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날 우리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2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특허권 22만 원. 이렇게 특허권으로 처리해 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직접법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지금 특허권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의 장부가의 잔액은 얼마 남은 게 돼요? 110만 원에서 22만 원, 아니 110만 원에서 22만 원 빼게 되면 88만 남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게 끝난 건가요? 무형상각비 금액 얼마야? 답은 벌써 나왔네. 22만 원.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2020년 다음에 12월 31일 날 또 상각을 한다면 지금 2020년 12월 31일 날은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88만 원밖에 안 남았죠. 그죠? 바로 요게 이제 여러분 세무 2급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내용 뉴스는 몇 년으로 상각하라 그랬어요, 제가. 5년으로 하면 틀린다 그랬죠. 1년씩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1년 지나갔으면. 정액법은 매년 상각비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무형자산 상각할 때에는 취득한 게 2019년 1월이라면 2019년 12월 30일 날 이렇게 한번 상각을 했으니까 5년으로. 그 다음에는 몇 년으로 해줘야 된다? 4년으로 이렇게 연수를 한 해를 줄여줘야 돼요. 이게 무형자산 상각의 특징이에요. 왜? 여기 직접법이니까. 직접법이니까 왜? 잔액이 줄어들었잖아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간접법을 쓰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내용연수 매년 똑같은 걸로 나눠줘도 되지만 얘는 지금 잔액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도 1년씩 저렇게 줄여서 감가상각을 해야지 금액이 또 얼마나 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지 똑같이 매년 22만원씩 같은 금액이 나오죠. 이렇게 20만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항목은 바로 얘 직접법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매년 1년씩 이렇게 줄이면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바로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랍니다. 여기 날짜를 그럼 만약에 2021년에 또 상각한다면 그때 내용 연수는 3년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줄여서. 그리고 이 정액법의 의미가 매년 그 상각비는 같은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쓰셨어요? 하여튼 다 써놓고선 동영상 가능하면 안 보시려고.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래요. 투자자산? 자, 그러면 또 한번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 드릴게요. 우리 자산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죠. 그죠? 이 투자자산은 어디에 속해요? 바로 비유동자산에 속합니다. 비유동자산에 속하고 그 비유동자산 첫 번째 게 투자자산이었었고 두 번째 게 유형자산이었었고 세 번째 게 무형자산 네 번째 게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자, 여기서 지금 질문 물어보는 것은 바로 요 투자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보래요. 투자 자산은 우리 유동 자산에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게 단기가 장기로 바뀌게 되면 다 투자 자산으로 온다 그랬었죠. 금융상품인데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하니 얘는 투자 자산에 당연히 해당되겠죠. 단기 대여금이 장기 대여금으로 바뀌면 얘도 투자 자산으로 넘어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투자 부동산은 목적이 투자일 때 토지나 건물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기록합시다 라고 했죠. 답은 뭐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럼 어디에 속해요? 얘는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하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 단기 투자 자산이니까 투자 자산 아니에요? 여기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에 구분된다고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럼 이것도 그런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안 되고 우리는 회계 개정 과목에서 구분된 그 원칙으로 구분을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얘도 뭐 문제 읽어보셨으면 개정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틀리시는 분은 별로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7번에 똑같이 조금 전에 있던 비유동부채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비유동부채. 자, 얘는 지난번에 제가 유동성 장기부채 설명한 적 있었죠? 그거 연결된 문제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까 한번 보세요. 지금 3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입했대요. 그다음에 이에 대한 상환 스케줄이 다음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얘기하거나 말거나. 자, 그러면 3월 1일 날 분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 써놓고 3월 1일 날 차변에 지금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통예금으로 600만원 이렇게 차입했대요. 그리고 얘를 보니까 2019년 3월 1일날 빌렸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 얘는 빌리는 상황의 입장에서는 단기 차입금일까요? 장기 차입금일까요? 장기 차입금으로 지금 얼마를 빌린 거예요? 600만원을 빌렸죠. 됐나요? 자, 이렇게 빌렸는데 12월 31일이 됐어요. 우리 12월 31일을 보고일, 결산일 이렇게 불렀죠. 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이 있죠. 지금 상환 스케줄 보니까 그죠? 얼마가 있어요? 200만원 갚아야 되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2019년 12월 31일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게 바로 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장기 차입금 중에서 내년에 갚아야 될 금액이 있다면 장기 차입금에서 그 금액만큼 빼라 그랬죠. 그죠? 내년에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쓴다? 차변에다가 장기 차입금 중에서 200만원은 내년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변에다가 빼고 대변에다가는요, 얘를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써주라 그랬었죠. 그래서 200만원 이렇게 써주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어요? 비유동부채 물어봤죠. 지금 여기 비유동부채 중에서 장기 차입금 200만원은 감소했잖아요. 그럼 남은 건 얼마만 남아있어요? 400만원만 남아있죠. 그죠? 이 400만원하고 밑에 지금 기말 현재 전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되는 거, 우리 회사에서는 이 계정을 뭘로 기록해 놓는다 그랬었죠? 그쵸? 핑거. 얘를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기록을 해 놓는다 그랬고,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당연히 비유동부채죠. 그죠? 그래서 여기 3,400만원과 지금 여기 계산되어 있는 이 400만원 두 개가 합치면은 얘가 우리의
지금 질문에 해당되는 비유동부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단기 차입금 기간이 결산일 기준으로 왜 얘기가 나와서 헷갈리는데 12월 31일 넘어도 1년 이내는 괜찮나요? 여기 날짜 다시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라서 아까 요 날짜를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였습니다. 자, 결산일 또는 다른 말로 보고일 같은 말이라 그랬죠? 자, 기말 지금 우리가 돈을 빌린 것 여러분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따질 때에는 3월 1일 날 빌렸으니까 내년 2월 20 말일까지가 1년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고요. 회계에서는 1년 우리가 매번 배웠을 때 장기다, 단기다 이런 용어 불렀었죠. 똑같이 3월 1일 날 빌렸는데 내년 10월 31일 날 갚아야 돼요. 그러면 빌린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년이 훨씬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장기 아니야? 아니라 3월 달 빌렸는데 그 3월 달 결산은 12월 31일 시점에서 1년 이내인자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일이 뭐다고요? 빌린 날짜가 아니라 이 날짜가 빌린 그 결산일이 속해 있는 그 결산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안에 갚을 거는 유동, 그게 넘어가면 비유동 또는 장기, 단기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요 날짜. 그러면 2019년 이거는 2020년 12월 31일 안에만 갚으면 단기로 보는 그렇죠. 만약에 그 문제 그렇게만 나왔다면. 근데 얘는 어차피 3월 1일 날 600만 원이라는 걸 빌렸고 얘는 기간이 1년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라고 흘렀는데 결산일 때 보니까 그 중에 일부 상환 스케줄이 여기 내년에 1년 안에 갚아야 될 금액이 이 하나가 좀 있잖아요. 얘만 빼주는 거야. 얘만 빼줘서 장기 차입금은 200만 원 줄여주고 걔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표시해주죠.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인가요? 비동 부채인가요? 그럼 시험 문제 제가 바꿔볼까요? 똑같아요. 그럼 제가 요것만 읽을 거예요. 유동 부채는 얼마예요? 이거 개념을 모르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또 틀리겠죠. 유동 부채는 지금 이 장기 유동성 장기 부채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유동 부채니까 그죠? 몰라 또 어떤 분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뭔지 난생 처음 들어봐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저 용어 모르긴 몰라도 10대 번은 더 들을 거야. 그죠?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동과정 거의 다 끝났다고요. 1월달에 회계 원리 배울 때 1부까지 요 전까지 요 때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어려운데 당장 지금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지금 제가 뭐 30회를 풀었어요. 40회를 풀었어요. 지금 몇 회번 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용어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지난번에는 원초적으로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용어들 설명하려고 진도 나가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때 배웠던 내용하고 이런 문제 형태하고 이건 일종의 사례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벌어지는 회계상의 거래를 갖다가 여러 다양한 그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니까 여러분이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걸로 해서 간접 경험으로 충분히 은행에서 이렇게 벌어지면 이거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거 여러분이 보기에 이런 은행에서 회사에서 이런 거래가 없겠어요? 왜 없어요? 있죠. 금액이 좀 컸으면 되지. 꼴랑 무슨 회사에서 600만 원 빌려서 저거 처리하고 있어요. 한 60억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해되시겠습니까? 금액의 차이인 뿐이지 처리하는 방법들이나 그 상황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거 처리하면서 할 줄 안다면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다만 회사에 가서 일할 때는 자신감이 좀 없죠. 그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건 그건 자격증 시험 문제였고 이건 내가 처리 잘못하면 윗사람한테 못잘 깨지는데 정확한 거 이거 제대로 잘한 건가? 기억나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 아니야. 물어보고. 그죠? 잘 연습을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고 나서 자신 있는 것들은 회사에 가서도 자신 있게 회계 처리합니다.
대부분 또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실무에서 그대로 받아실 것들이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차입금만 하고서 이렇게 상환하고 계획상 이거 흔한 일은 아니에요. 안 하는 회사가 더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게 좋은 건가? 자, 그래서 여기도 봐요. 퇴직금 충당부채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계정을 아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얘를 풀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정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계정들을 말로 풀어서 여기서 질문할 때 어떤 말을 물어보는지를 갖다가 익숙하게 반복해 보면은 저기 단기매매 조건도 단기매매 조건이라면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시장성이 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잖아. 뭘 물어보고 싶어서 단기 매매 조건이랑 계정 과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됐어요? 그리고 계정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답은 금방 나왔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유형자산 처분 손익 또 나왔죠? 유형자산 처분 손익. 저 혼자만 또 나온 건가? 여러분들은 새삼스럽게. 자, 이거 할 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정리해 놓으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다 써야겠다. 여기 취득 원가, 여기 취득 원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400만 원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감가 상가 누계 얘 얼마예요? 2018년도에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처분한 금액 나와 있고요. 지난 시험 저기 34회에서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산하게끔 해놨었죠. 그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글씨는 다 써놓고. 그래서 장부가액 나올 것이고 이 장부가액하고 우리가 처분하는 금액은 320만 원에 지금 처분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결정을 해야지 돼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400만 원 주고 샀는데 내용연수 몇 년이래요? 5년? 그러면 매년 얼마씩 감가상각이 됩니까? 584, 80만 원씩 되겠나요? 아, 잘못. 다시. 400만 원은 맞고,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의 10%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40만 원 빼줘야겠다. 그죠? 40만 원은 잔존 가치를 빼주고, 그럼 일단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360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할 상각하란 말 나오죠? 사용한 기간 동안에 그 월까지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지금 2018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사용한 금액은 나누기 5년으로 일단 해주게 되면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계산되느냐면 나누기 5 하게 되면 72만 원이네요. 자, 72만 원. 그럼 일단 1년은 지났으니까 72만 원은 확정됐죠. 그리고 2019 6월 30일까지 6개월을 또 사용했죠. 그럼 6개월 동안은 12분의 6이니까 72만 원에 반이면 36만 원이죠. 그러면 36만 원 계산해 주시고 두 개 합치니까 72만 원하고 2만 원 더하기 36만 원 해주면은 108만 원 되네요. 108만 원. 요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처분하는 날까지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다 월할 상각까지 해서 계산을 했더니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108만 원 이렇게 계산됐다는 뜻이고요. 얘를 빼게 되면 400에서 108만 원 빼보세요. 400에서 108만 원 빼겠더니 292만 원이네요. 그러면 292만 원 이 짜리를 얼마에 팔았대요? 320만 원에 팔았대네요. 뭐 28만 원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익이겠어요? 손실이겠어요? 플러스로 28만 원은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구나. 답은 나왔죠. 뭐 말하나 마나 제가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다행히 여러분 실무에서는 실무 이거 회계 처리할 때는요 이것저것 정신없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계산하라고 안 나옵니다. 감가상각 누계 얼마라고 알려줘요. 그럼 그거 보고 입력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진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보고 회계 처리 또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회계 처리는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여기 취득원가는 얘는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을 1번 먼저 대변으로 없애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대변에 여기 기계장치니까요. 기계장치 취득원가 몽절이 다 없애주세요. 이게 첫 번째 무조건. 두 번째, 얘 유형자산이 지금 매각되는 판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당연히 무조건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은 108만 원 이렇게 없애주세요. 얘가 무조건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 계정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을 금액 또는 받은 금액 얘예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면 아직 돈 못 받은 거죠. 그때 계정 뭐라고 쓰셔야 돼요?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미수금으로 얼마? 320만 원. 순서는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끝이에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대변에 지금 이 금액이 딱 차이가 나더란 말이죠. 얼마가? 28만 원이. 대변에 28만 원이 딱 차이가 정확히 나야지. 이렇게 써놓고 얘는 여기 위에서 있는 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딱 그 금액하고 맞아 떨어지네. 얘 이름은 아까 우리가 회계 처리하기 전에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벌써 미리 알고 있었던 금액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분기하는 것도 제가 최소한 3번 이상은 좀 설명해 드렸어요. 문제 나올 때마다. 근데 어떻게 문제 이거 매 회차마다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실기로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실기 그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매매수전표 입력할 때 이 문제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안 봤어도 알아요. 나온다고. 그죠? 그러면 이론도 나와 실기도 나와.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 3회차만 천천히 3가지 문제를 복습만 해도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복습하시면. 공부는 관두고 복습만 하셔도. 자,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관비 구분해보래요. 판관비를 구분할 줄 알려면 비용 계정도 알아야겠죠. 판관비라는 것은 우리 매출, 우리 회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쓰는 돈들이에요. 거기에서 급여는 직원들한테 주는 월급. 직원들을 왜 뽑았을까? 장사하려고. 판관비, 복리후생비. 이 직원들이 회사에서 업무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죠. 복리후생비 바로 판매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임차료, 장사하려면 사무 업무 보는 데 있어야겠죠. 건물 빌려야 될 테니까. 임차료도 판관비. 기부금은 우리가 1년 360일 매일매일 기부하나요? 안 하죠.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얘는 없다.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퇴직급여. 이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 줘야죠. 그럼 얘도
급여와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평간비. 제가 대손삼각비, 감가상각비, 평간비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랬었죠. 그럼 얘도 평간비. 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뭔가 돈을 빌리고서 우리가 이자를 내는 거죠. 영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얘도 영업외 비용. 자, 장사 잘하려면 접대도 잘해야 되죠. 거래처한테. 접대비도 판관비. 그럼 여기서 판관비는 다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몽졸이 다 더하면 되겠네요. 되겠어요? 금액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정을 구분할 줄 아느냐가 문제인 거죠. 됐어요? 자, 10번 마지막 재무액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라 그랬어요. 아, 또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 유형자산은 제가 아까도 세 단계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랬었죠? 처음에 유형자산은 취득 단계, 두 번째로는 사용 단계, 세 번째로는 처분 단계. 그럼 취득 후라 그러면 어떤 단계예요? 사용 단계. 사용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해당 연도에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이것도 말 이렇게 하면 더럽게 어렵게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여기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면 수익적 지출은 뭐 처리하는 지출이라 했어요? 비용 처리하는 거라 했었죠.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비용은 과소계상이에요, 과대계상이에요? 과소계상이죠. 그러면 자산은요, 이익은요, 과대계상 되겠죠. 틀렸네. 하나만 알면 연줄연줄 할 수 있다 했었어요. 이거는, 그죠? 두 번째,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자본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자산은 그러면 과대계상이겠다, 과소계상이겠다. 과소계상이겠죠. 자산이 과소가 되면 비용은 반대니까 과대가 되겠죠. 2번 답이네. 2번은 맞네요. 그죠? 3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아까 똑같은 말 했잖아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그러면 자본은, 그러니까 자산은 과대가 되겠죠. 비용은 과소가 되겠죠. 그죠? 하나만 잡으면 돼요. 자본적 지출을 기준으로 할래요? 수익적 지출을 기준으로 할래요? 아무거나 하나 해도 다 맞게 돼 있으니까 뒤에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자본적 지출, 얘는 과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본도 과소가 되겠죠. 수경집에 인상 쓰고 있어.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이해가 된다고 할 때는 요즘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저기 아까 해드렸던 그 용어들, 바로 그 과대계상이다, 과소계상이다는 비용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그 내용 하나만 알게 되면 나머지는 연줄갈기로 주르륵 한꺼번에 다 같이 알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마저 써드리고 여기 이론을 끝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 비용이 마이너스이면 자산 플러스다. 그 다음에 이익 과대계상이다. 그 다음에 자본 과대계상이다.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과대계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시해도 알아듣겠죠? 그래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우리 재고자산 배울 때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 내용이 그만큼 많이 중요하고 유용하답니다. 이런 거 판단할 때. 되시겠지요? 자, 10분 쉬었다가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자, 저기 보시게 되면 11번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을 갖다가 골라보래요. 근데 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공급이 있다 그랬었죠.
기본적으로 유상 공급이라고 부르는 재화의 공급, 유상 공급. 그다음에 무상 공급이 있었어요. 무상 공급을 우리 부가세 용어로는 간주 공급이라고 불렀었죠. 간주 공급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그저께 부가가치세 설명해 드린 거 보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드렸었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것은요. 담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맡겨놓은 것이지요 라고 얘기했었던 거고요. 담보 맡겼다고 해서 부가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사업의 양수도. 사업 양수도를 하게 되면 사업체에 넘기고 나서 걔 사고팔고 하는 거 한쪽은 공제를 해줘야 되고 한쪽은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어서 얘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세를 물납할 때 조세의 물납, 세금을 돈이 없어서 물건으로 만약에 노트북으로 세금을 내겠다 된다 그랬었죠. 이거를 우리는 재화의 공급이기는 하지만 여기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세 가지라고 그래서 제가 요 재화의 공급 아닌 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자, 일단 보기에서 한번 봅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어요.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 이건 지금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지금 무상공급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대가를 받지 않고 그러면 무상공급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준 거는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견본품은 그래서 견본품 보낼 때 부가세 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담보라는 말 나왔네요. 담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얘가 바로 사업의 양수도예요. 세 번째가 사업의 양수도. 네 번째,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저작권은 무형자산입니다. 저작권은 무형자산으로서 제가 건물을 하고 똑같이 기억을 같이 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건물, 즉 부동산하고 이 무형자산은 양도하게 되면은 재화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임대하게 되면 용역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재화와 용역의 구분, 즉 얘는 양도했다고 그랬으니까 재화가 되겠죠. 즉 재화의 공급이라는 뜻이에요. 재화, 그 다음에 용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용역은 임대를 하게 되면 용역, 그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면 재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4번이 답이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부가세 배웠던 내용들이 문제 하나에서 여러 가지로 쭉 정리할 수 있겠죠. 부가세도 계속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거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 또 나왔네. 재화의 공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인도됐을 때, 기본적인 거라는 뜻은 일반적인 뜻이에요. 여기는 인도되었을 때나 사용 가능하게 되는 때, 이때를 갖다가 공급 시기로 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에 나온 거 보니까 반환 조건부 판매량은, 반환 조건부라는 것은 그 조건이 완성돼야지 공급 시기가 됩니다 라고 했었죠. 모든 조건부는 조건이 완성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요 말은
지난 우리 그 33회 부가가치세 때도 똑같이 나왔던 그 보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 공급 시기로 보기로 했었죠. 계약서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이거는 가공을 완성하는 때가 아니라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모르겠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드릴게요. 가공이라는 것은요, 크게 재화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보는 경우가 이렇게 있답니다. 재화로 보는 경우, 그때 제가 설명할 때는 용역으로 보는 경우부터 먼저 설명했어요. 자, 의료회사에서 모든 재료와 옷번 그거다가 가공해서 다 맡겼죠? 근데 이 가공회사에서는 말 그대로 가공만 했어요. 그럼 그건 용역이에요. 그리고 납품해야 되는 거고요. 됐죠? 용역을 용역이라고 해서 거기서 만드는 일이 끝났을 때가 재화가 공급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갖다 원래 맡긴 회사에다가 납품을 해야지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물건인데 갖다 맡겨놓고 그것 중에서 일부 뭐 단추라든지 지퍼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사가지고 그 옷 완성시켜주고 난 다음에 납품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재화의 공급이라는 얘기죠. 순수하게 가공만 한 경우는 용역, 이렇게 일부라든지 아니면 전체 옷번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만 하고서 이 업체에서 그 원단이라든지 필요한 거, 옷 만드는 필요 다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재화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구분을 보시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성하는 때가 아니라 얘를 갖다가 거기다가 인도, 재화는 인도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건네주어야 될 때가 그때가 공급 시기예요. 왜? 재화를 보기 때문에. 재화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인도 또는 사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그랬었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을 보는 경우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얘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외상 판매의 경우 외상 판매가 됐던 할부 판매가 됐던 공통적으로 인도가 되면 내가 공급 시기라고 했던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앞에서 부가세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갖고 정리하라 그랬죠. 부가세를 정리하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풀라는 뜻이 아니에요. 얘를 갖고 배웠던 파트 몇 장 되지 않아요.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아, 이게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구나. 내 머릿속에서 배웠던 세법의 이론과 문제 형태를 갖다 매치만 시켜놓으면은 연습 몇 번만 하면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그 공급 시기 또 하나 더 정리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재화의 공급 시기와 그다음에 여기 과세 표준 또는 공급가액이라고 불렀어요. 공급가액 결정도 똑같은 날짜에, 그 다음에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수익의 인식 시기도 그 세금계산서에서 발생한 날짜하고 똑같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같은 날짜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도 가장 흔하게 기본적으로 쓰는 말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인도 사용 가능하게 되는 때, 얘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들이란 얘기죠. 자, 됐고요.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도 얘기해 드릴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될 거, 포함되면 안 되는 거, 아까도 또 34에서도 나왔던 거죠. 할부 판매할 때는 이자 상대액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 이거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다음에 메인 매출 환입 이건 반품받은 거잖아요. 이거 공급가액 포함시키면 얘도 안 되겠죠? 그다음에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직접 관련되지 않았으면 얘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요게 어저께 설명해드렸던 그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될 거,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거 거기에서 구분해드렸던 그 문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문항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드릴 필요가 있나? USB 는 해놓은 거 없다. 여러분 그 출력한 거 있죠? 부가세. 지금 파일을 뭐 USB를 안 껴놨어. 자 오늘 이 프린트물 못 받으신 분 있잖아요. 제가 내일 오늘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 좀 이 시간 여유 있을 때 프린트를 해놓을게요. 양이 좀 많아서. 아까 프린트 하려고 했더니 밥 먹고 나니까 바로 수업 시작해가지고 프린트 할 시간이 없었네요.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우리 그저께 부가가치세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항목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문제가 나온 거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는 항목 나와 있는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나왔는지. 여기서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거 여기 이자 상등액 거기서 나왔던 거고요. 여기 매출, 할인, 환입 요거 나와 있는 거고요. 도달 전, 파손, 훼손된 거 나온 거고 국고 보조금, 공공 보조금, 재화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 나왔고 아까 34회 풀 때 여기 용기대금, 포장 비용 이렇게 나와 있었죠. 요게 나오는 항목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서 정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좀 있으면 이 문제도 나오겠죠.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세 가지 또 외워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요 표현 공제와 포함시키는 건 다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문제가 형태가 잘 출제가 되니까 얘를 정리를 문제 갖고 해주세요 라고 해드린 거랍니다. 지금 제가 파랗게 쓴 것들이 주로 나오는 여기 보기들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가 그거와 관련된 문제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일기 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납부세액을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 납부세액을 물어봤어요. 여기 보세요. 납부세액이라고 하면 일단은 과세표준 공급가액 금액을 알아야 되겠죠. 자 국내 매출액 공급가액은 9천만원이라고 얘기해 준 이유는 여기 부가세액은 지금 900만원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부가세액은 여기 900만원. 자 그 다음에요 수출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이라면 부가세액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출한 거니까 여기는 빵이겠죠. 세액은 공급가액은 있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재료 매입세액이 400만원이래요 매입세액이라고 여기 문제가 아예 나왔죠. 그죠? 그럼 공급가액은 4천만원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매입세액으로 400만원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빼줘야 되면은 지금 두 개만 먼저 밑에 거만 빼놓고요. 요거만 계산하게 되면 지금 납부해야지 될 여기 부가세액은 얼마가 결정이 됩니까? 500만원이죠. 근데 밑에 남원은 뭐예요 지금? 2000cc 하면 매입세 200만원
공제해 주나요? 공제 안 해주나요? 불공사항이죠. 그럼 여기 계산에 얘는 해당 사항 없죠. 답은 몇 번이에요? 문제에서 과세표준이나 그 과세표준을 물어보는지 세액을 물어보는지 잘 구분하라 그랬었죠.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얘 계산해서 총 1억 원에서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빼면 6천만 원.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에서 과세표준을 물어보는지 세액을 물어보는지 여기는 신고 납부해야 될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부가세 예수금을 뜻하는 것이고 얘는 부가세 대금금을 뜻하는 것. 차이가 벌써 500만 원, 답은 500만 원. 얘는요 깍두기를 하나 불공사항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봤죠. 불공사항 거의 따지지 않고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부가세 어려워요? 아니요. 용어 몇 개만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리고 5문제 다 맞추지 않아도 돼요. 어려운 거 하나 정도 틀려줘도 돼요. 한두 개 정도. 아시겠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10회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 정리해서 공부 정리해 놓으시면 계속 나머지 문제들을 풀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 학습 효과가 있어서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꼭 하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4번 문제까지 풀어드렸고 마지막 15번 문제는 그림이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전송한 경우 가산세 부담해야 돼. 이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예전 지연 전송 같은 거 나중에 배울 텐데 세금계산서를 갖다 발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급 시기가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죠. 근데 오늘 안 하고 내일 하게 되면 지연 했죠. 법에서는 당일날 또는 다음날 국세청장이 그 전송 자료 받아봐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게 원칙이죠. 그거 어겼잖아. 그러면 국가에서 법으로 괜히 해놨나? 법을 안 지켰으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 내야 되죠. 냅니다. 그거 가산세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모든 개인사업자라고 그랬어요. 3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뭐뭐 합쳐서 과세, 면세 다 합쳐서 3억 원이 올해 직전 연도가 아니라 사실상 정확해요. 직전 연도 거기에 3억 원이 넘어가면은 근데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모든은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쿠키가 되겠네요. 근데 가만히 보면 쿠키가 되게 못생겼어. 지금 못생긴 애가 답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상우가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여러분들이 그 필요적 기재사항들 암기해놓으면 이건 그냥 쉽게 맞힐 수 있는 것들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는 내용들이 이만큼 중요하게 많이 사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돼. 맞는 말이죠. 답은 몇 번이다? 모든 기획협자이는 이것도 설명 그저께 들은 것만 갖고 있어도 굳이 외우지 않았어도 한 번 듣고 이해하는 걸로 답은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이론 문제가 이렇다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 1국과 관련된 이론 문제 여기 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셔야지 이 다음번에 진도가 진행될 세부이익과 헷갈리잖아요. 지금 연습하실 수 있을 때 항상 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기 이론 문제를 갖다가 풀어드릴지 그다음에 무한정치가 참 문제 한번 생각 좀 해보고요. 여러분 저것도 해야 되잖아. 여기 세무사회일 거야. 그죠? 세무사회 자격시험도 응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일 한번 여러분들 상태 한번 보고 나서 세무사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로 프로그램 설치하고 한번 해보는 건 뭘 할지 아니면 이건 마음을 좀 더 할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목요일까지 내일 금요일에 앞두고 힘내시고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덥대요. 이렇게 시원한 데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공부 아니에요. 잘 시간들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저녁 수업 없습니다. 혹시 남아서 공부하실 분들은 해놓으시고 가실 때
에어컨, 소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손으로